안녕하십니까.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대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평택시 관내 기업관계기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웹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관계기관 대표님과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웹 세미나 진행은 공유된 책자의 토론회 진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오늘 참석자 소개와 첫 번째 발제는 복합 대전환시대 전환 역량 및 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한 후 10분간 휴식을 취한 뒤 그리고 두 번째 발제인 ESG 경영에서의 S의 중요성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제 관련 발표를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 1번 복합 대전환시대의 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표를 해주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선임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제 2번 ESG 경영에서의 S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해 주실 사단법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럼 강주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럼 상임 대표 강주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발제 발표 후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주신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덕일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용분과위원 김미향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위원 심미정님. 네, 반갑습니다. 장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위원 신미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인수 고용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가인 김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상회로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와 관계기관 실무자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를 하여나 시간 관계상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은 우리 참석하신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웹 세미나를 실시하는 목적은 평택 지역은 경기 남부권의 산업과 교통의 중심으로 급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시의 인구 현황을 보면은 22년 11월 현재 약 58만 정도로 21년 대비 1년 동안 2만 4천 명 정도의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반도체 관련 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자업종, 기업 투자 및 일자리 관련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코로나 안정세 이후 최근 많은 근로자 유입과 고용 환경 변화에 따른 평택 지역 기업에 대한 관계기관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과 복합 대전환시의 인적, 경영력 강화와 ESG 경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등 관련 논의가 필요하여 전문가 및 관계기관 정보 공유를 통한 애로사항을 정치하여 향후 평택 지역 고용 환경 변화에 따른 관계기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노사관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참고할 관련 자료는 기배부된 공유된 자료를 이용해 주시고 웹회의로 진행하다 보니 자료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유된 자료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책자가 필요한 분은 세미나 후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 중 발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 또는 질의사항은 실시간 웹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고 종합토론 시간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제 1번에 대한 발표하실 박명준 선임연구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준 선임연구위원님은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관련 계획정책 주임 교수로서 서울대학교와 독일 케른대학교 박사과정을 마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등 20개 중앙 지자체 연구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노사관계, 일자리 계획정책, 고용노동과 관련된 분야의 다수 연구 및 저술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토론회 발제자로서 참석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박명준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복합 대전환 시대의 인적 경쟁력 강화 관련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이 발표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명준이라고 합니다. 평택에서 어떤 우리 이제 전환기를 맞이해서 같이 사회적 대화 등등 이제 새로운 모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모색을 하는 과정에 아무튼 부족한데 저를 또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라고 하셔서 부족한지만 일단 좀 나서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지역 단위에서 우리가 여러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몇 자 좀 적어봤는데요. 내용이 좀 약간 좀 뭐 길고 좀 지루한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저보다도 또 지역에서들 고민들이 깊으시니까 제 이런 이야기를 또 들으시고 뭐 좀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도 해주시고 또 혹시 뭐 이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좀 더 건설적인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한테도 또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사실은 인적 경쟁력이라는 화두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몇 년째 계속 제조업 인적 경쟁력 강화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제 원래 전공은 또 사회적 대화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이제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전환기를 맞이해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결합돼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사실 그 문제의식을 아주 유기적으로 제가 엮어내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어쨌든 미흡한 수준에서나마 좀 드리고요. 그와 관련된 보다 더 심도 있는 이야기는 이후 토론 시간에 더 나누는 걸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좀 양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경영학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개별 기업이 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그 컨설팅 차원의 무언가를 할 역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관점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역 차원에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그 개별 기업 단위들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또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잘 움직여내셔야 되는 거는 또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연계는 분명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조금 더 컬렉티브하게 조금 더 추상 수준을 높여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구체성이 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외람된 말씀 제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을 이렇게 드린 거를 이렇게 좀 쭉 넘겨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큰 이견은 없으시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디지털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얘기가 됩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유럽연합에서도 이 두 가지를 놓고 쌍둥이 전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트윈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화하고 우리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탈탄소로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은 현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 어떤 분들은 추가적으로 우리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그 사회 통합의 어떤 위기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처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위기도 겪었고 그 이전에 한 30년 동안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사회 질서가 꾸려져 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이전과 다른 그 맥락에 처해 있다. 약간 적실성이 좀 떨어지고 새로운 문법과 새로운 어떤 논리와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이 지금 요구되는 시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그런 사회 통합의 필요성과 이런 기술 발전이라든지 또 국제사회 또 새로운 규범,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사회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 안아야 되느냐라는 건데, 저는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실은 경제 주체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사실은 다 역할을 나가야겠지만, 그럴 때 좀 초점을 줘야 될 게 저는 일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말을 하면은 뭐 다양하게 고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일자리는 누군가에게는 비용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그 생활의 원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경쟁력을 또 만들어내는 굉장히 또 중요한 전략적인 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자리의 의미를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그 일자리라는 지대가 저는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는 기존의 일자리의 모습 그대로 그냥 계속 우리가 지속 가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예.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일하는 사람과 또 뭐 일거리를 이렇게 주는 사람과 그걸 받아서 일하는 사람 간의 또 관계 설정도 그렇고, 또 일자리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끌어내려는 어떤 그 가치 창출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새롭게 좀 사고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다들 뭐 많이 얘기되지만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소멸,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횡행하죠. 그리고 뭐 단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환경을 전전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그 일자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모습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실은 생겨나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될 건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데 이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일도 좀 해봤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노동이든 자본이든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뭐냐? 그리고 이 복합 대전환 시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양질의 일자리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요소들이, 어떤 가치들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게 어느 정도로 있어야지만이 양질의 일자리냐라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자의 입장에서 강조점을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누구도 총체적인 답이 이거다라고 강하게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거죠. 예.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각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상황, 이거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대화를 하게 만드는 중요한 맥락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얘기할 때요, 저는 우리가 노사관계의 어떤 두 주체가 지향하는 가치들이 어느 하나도 사실은 소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어쨌든 경쟁력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 혁신성, 이런 것들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와 동시에 노동자들이 추구하는
안정성, 그 다음에 적정한 어떤 임금과 생활기회 보장, 그리고 자기 개발과 발전의 어떤 기회 보장, 이런 것들도 그 안에 같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론적으로 일자리는 사실은 이제 저는 노사정 간의 어떤 경합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어떤 중요한, 특히 정부는 어떤 공적 가치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임하죠. 근데 뭐 정부의 또 성격에 따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합이 이 전환 과정에서 저는 조금 더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없어지는 일자리, 생겨나는 일자리, 이런 그 역동적인 것들이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의견 표출이나 이견의 어떤 형성과 표출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조율되거나 원칙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균형잡힌 답을 찾지 못하면 사회 갈등에 빠지고, 또 그 결과는 뭐 기업의 경쟁력의 훼손이나 지속 가능성의 어떤 의문, 그다음에 노동자는 또 어떤 자신들이 지향하는 삶의 기회의 어떤 축소 내지는 어떤 뭐 상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네거티브한 그 부정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모두 다 뭐 저는 100% 만족하는 전환, 그래서 모두 다 만족하는 일자리를 한 번에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화를 통해 간다면 또 역지사지를 해 나가는 방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으로 지향하는 어떤 옵티멀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과 그거에 대한 상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뭐랄까, 좀 나름의 낙관이랄까요? 이제 그런 거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제가 오늘 이런 몇 가지 말씀 더 드리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핵심은,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부의 공공정책적 전략, 노동조합과 기업의 어떤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다 어울리면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단지 우리가 뭐 예컨대 사회적 대타협이다 해서 무슨 뭐 노사정 어떤 그 총연맹 뭐 의장과 회장과 뭐 누군가가 서로 약속하고 뭐 다 해가지고 법 하나 딱 바꾸고, 이게 저는 그렇게 적실성이 있는, 우리가 복합대전에서 저는 뭐 그게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하는 건 좋지만 결코 그런 것이 충분 조건이 되기가 어렵다.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다양한 구체적인 어떤 현장들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은, 특히 이런 전환이 요구하는 역동적인 어떤 변화들이 개별 기업 안에서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전국 수준에서 뭐 아니면 입법 차원에서 뭔가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충분히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공간을 우리가 좀 설정하면서 이 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런 차원의 문제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이후에 이제 몇 가지 꼭지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복합대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 일자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어떤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대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또 의미를 진단하고 또 현재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그래서 어떤 식의 사고와 어떤 식의 모색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릴 말씀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언제 정확히 1시간인가요? 1시간 10분인가요? 아니, 그
제가 2시까지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혹시 3시 10분까지, 3시까지 가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잘못 적었네. 예, 3시까지. 네. 예. 그러면은 좀 3시까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원고는요, 제가 딴 어떤 기회에 한번 어느 자리에 나가서 좀 말씀을 드려본 경험이 있는 글인데, 그걸 오늘 좀 여기 틀에 맞게 또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줌으로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려니 사실 조금 전달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되긴 하고요. 이게 이제 뭐 대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벙벙하죠. 그래서 아무튼 뭐 최대한 그래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4가지 정도 복합대전환의 어떤 주요 측면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뭐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아니면 화려한 그림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좀 표현하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다 충분히 이렇게 비주얼하게 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는 좀 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요새는 좀 많이 안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크게 2가지죠.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과 디지털 기반 플랫폼의 확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생산과 소비 영역 모두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어떤 도래와 심화의 어떤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소비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생산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도 또 별도의 이런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이라는 거는 또 새로운 형태의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과정은 또 기존의 비즈니스를 사실은 쇠퇴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변하고 있다. 특히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숙련이나 기존의 직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굉장히 무용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일을 뭐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지죠. 제가 작년에 그 증권사, 카드사 이런 데서 디지털 전환과 직무 변화 이런 연구를 좀 해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그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 새로운 기술이 젊은 세대들한테 큰 무기가 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이 발전된 여러 가지 그 디지털 기술 기법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적용하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논의를 해 나가면서 새롭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자고 막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못 따라오는 세대, 나이 드신 세대들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고 무시를 하고 대놓고는 안 해요. 속으로 하고 옆에 가서 자기들끼리 그러고, 그리고 어떤 회의할 때 끼워주지도 않고. 저는 그 모습을 이제 토로하는 그 직원들의 그걸 보면서 이거는 비단 이 회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섹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제가 자동차 부품업사 중에 이제 미래차 전환을 하는 회사들을 갔는데, 거기서 좀 얘기를 들어봐도 조금 비슷한 양상. 그리고 아까 이제 카드사나 뭐 증권사에 비해서는 훨씬 덜 노골적이지만 IT 기술의 어쨌든 그런 비약적인 발전과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생산 현장과 오피스에 도입이 되면서 직무의 변화, 그 다음에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포인트의 변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은 적절하게 그러면 우리의 숙련으로 잘 배분이 되는 방식으로 가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특정 숙련을 이렇게 습득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들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걸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저는 쇄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의 도입은 뭐 다들 우리
이제는 뭐 예컨대 뭐 배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그 수많은 이 디지털 플랫폼의 우리 생활의 소비 영역에서의 어떤 활성화는 지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속에서 또 다양한 일자리들이나 일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특고, 이런 얘기 이제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 일자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기회인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뭔가의 상실에, 아니면 어떤 그 착취를 당하는 어떤 하나의 희생의 어떤 도구로 그냥 머물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성찰의 문제를 던져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요, 전환이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를 놓고 봤을 때 결코 모두에게 자연적으로 해피한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분명하고요. 이랬을 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보호의 요소, 권리의 요소라고 얘기했던 거, 특히 이제 노동법상으로 뭔가 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런 변화 속에서 체계적으로 또 소리 없이 그게 주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보장됐던 것들이 상실돼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원리, 새로운 요소 이런 걸 통해서 재구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 뭐 정부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공작법 시대에 뭐 50년대 만든 근로기준법 가지고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정작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이 노사 모두로 하여금 꼭 지켜야 될 것이고 무엇이 바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그냥 잘못했다가는 특정한 계층과 집단에게만 혜택이 가고 누군가를 체계적으로 소외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시장의 강자가 정하는 방식대로 사실은 현실이 굴러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 모두가 해피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결과 지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불평등 등으로 귀결되어서 우리 사회 상해 통합을 해치고 그런 방식으로 안타깝게 귀결되어 갈 것이냐. 저는 뭐 사회 통합이 해쳐지는 것은 요즘 들어서 이제 뭐 국제기구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그게 불평등이 결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노골적으로 OECD라든지 뭐 심지어 IMF까지도 막 얘기를 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피부적으로도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피부적으로 느껴지죠. 우리가 사실은 불평등 속에서 계층의식이 심화되고 서로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가지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면 협력하지 않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조직의 퍼포먼스에 안 좋게 영향을 끼치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일자리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도전을 어떤 방식으로 응전을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뭐 탄소 배출이 과다하고 지구 온난화가 문제고 그 배출량을 절여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규제와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특히 이제 산업국들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로 상태로 가야겠다는 움직임이 있고 이거를 서로 약속을 해가면서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반드시 또 관철돼야 될 기본적인 규범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규범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뭐 1차적으로 뭐 석탄 화력 발전 같은 것들이 이제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쪽으로 가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두 가지인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것의 타격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라지는 비즈니스, 사라지는 산업, 사라지는 일자리의 이슈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간접적으로 사실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간접적인 영향은 거의 우리나라 제조업이라든지 뭐 서비스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영역들은
더 이제 노골적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반 제조업들도 생산 과정과 생산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일자리의 변화를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르게 끌고 나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규범에 맞춘 거기에 또 하려면 이제 부합하려면 새로운 기술력이 또 갖춰져야지 여러 가지 그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뒷받침되고 그래서 또 생산성도 맞춰지고 또 이런 기술력의 새로운 필요로 인해서 그럼 그 기술을 력을 갖춰내는데 역할을 하는 인력들의 어떤 강조점이 더 두어지죠. 그래서 IT 인력이라든지 엔지니어 인력의 역할들이 사실은 새롭게 더욱더 부상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이런 규범을 지향을 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기술력을 갖춰가지고 그 규범을 달성을 하면서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그 뭐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소재들을 만들어낼 것인가의 경쟁에 다들 저는 돌입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리고 이런 식의 변화는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뭐 생산 기술직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또 생산직의 기능직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자리들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가치 배분이 사실은 새롭게 구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지금 정부에 따라 약간의 인식의 수준이 좀 다르죠. 사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뭐 이런 걸 하면서 전환을 굉장히 강하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갔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상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느끼기에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나 그거의 문제의식은 속도도 좀 다른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다른데 실제는 아마도 그 중국이든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주체들이 많이 피부로 느끼실 거고 그거는 정부의 어떤 뭐가 있든 없든 간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국제 질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대기업은 나름 글로벌 대기업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그 어느 뭐 정부보다도 정보력도 빠르고 대응력도 자체적으로 훨씬 더 정교하게 고안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들이죠. 네, 중소기업들이 이런 변화들 앞에서 사실은 기민하게 대응하기에는 리소스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예. 근데 제가 아까 제가 작년에 갔던 대중차 부품 업체들 이렇게 상황을 이제 좀 진단을 해보면 한 10여 개 회사들을 갔는데요. 탄소 중립에 대한 감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은 거의 없고요. 뭐 원청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무언가를 한다면 거기에 이제 뭐 나중에 뒤따라가지라는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새로운 규범 설정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잘 능동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 현재 산업 질서, 기업 질서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면서 능동적인 기회로 만들어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전환도 그렇고요. 탄소 중립도 그렇고 둘 다 중요한 전환의 소재인데 어쨌든 특히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래차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대응도 굉장히 프로액티브하기보다는 리액티브한 수준 그리고 당장 여러 가지 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태 속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어떤 답을 찾아서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즉자적인 어떤 대응들 특히 원청의 납품업체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그런 걸 먼저 찾으면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도 안정성을 이렇게 유지하기보다 좀 비용 절감을 향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의 자구책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환을 분명 겪고 있긴 한데 이 전환이 우리에게 무기를 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인식은 좀 굉장히 강하게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제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통합의 어떤 위기의 상태, 이거는 우리 사회가 뭐 양극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오늘 사실 오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좀 정확히 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평택 지역의 어떤 상태 이런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우리 사회가 크게 균열이 지금 돼 있죠. 1차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기성세대들이 거기 많이 계시고요. 청년들이나 젊은 수석 세대들이 2차 노동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뭐 단언적으로 하긴 어렵지만 다 섞여 있는 면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데 1차 노동시장의 어떤 경쟁력 강화와 거기에서의 비즈니스의 어떤 그 성공 이런 것들이 2차 노동시장에 희망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래서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느냐. 뭐 이거 뭐 낙수 효과라는 표현을 하든 뭐라든지 간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또 그 영역을 또 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2차 노동시장, 우리 정규 고용 관계가 회피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1차 노동시장과의 어떤 격차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인적 경쟁력의 강화를 이야기하고 전환의 어떤 새로운 기회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뭘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 구조화되어 있는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위기 문제를 전환이 오히려 공고화시키고 더 강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찰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전환은 모두 다 새롭게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의 방향성이라는 걸 그러면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그럼 설정을 하는 것이 미래에 타당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저는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사회통합의 위기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조치와 별도의 어떤 그 경계 의식과 별도의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현재 전환을 저는 재디자인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 오늘도 무슨 뭐 신문을 보니까 오늘 뭐 다들 뭐 청년 세대들 뭐 70%가 뭐 결혼 안 한다 뭐 이랬나요? 아니면 결혼 안 하는 사람 중에 뭐 70%가 돈이 없어 못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돈과 일자리죠. 결국은 자기의 자산과 노동 소득의 기회, 그다음에 그것의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암울한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제 강국이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서 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약간 미봉책적인 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중하단부에서도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특히 거기에서 인적 경쟁력을 이 가미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사회통합의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결국은 불평등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특히나 이 뭐 앞으로 뭐 코로나 위기 같은 시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가 이제는 뭐 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기후 위기하고도 연결된 이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도시화된 조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다들 밀집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는 이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험은 새로운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단 코로나19만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매년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이런 감염병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에 설정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어떤 형태들, 뭐 항공업, 관광업, 숙박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없어지니까 그냥 다시 옛날로 회귀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재택근로나 이제 비대면 어떤 상태, 우리도 지금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회의를 우리가 3년 전에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걸 이렇게 줌으로 하자고 했으면은 다들 말도 안 된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지난 2년을 겪으면서 2년 반 동안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 왔잖아요. 새로운 이제 적응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저는 새로운 누군가에겐 또 기회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체계적 배제가 될 수 있는 무엇이고요. 그리고 특히 감염병이라든지 어떤 그 공중보건,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특별히 더더욱 불거지는 것 같아요. 공공성이 이렇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기존의 어떤 패턴으로부터 지금 벗어난 무언가들이 돌출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이제 경제 현장을 지배할 수가 있는 엄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넓게 보면 저는 이태원 참사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들 이렇게 해방감에 또 우리 사회 이제 문화 변화 속에서 이제 헬로윈 축제라는 것들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거기에 공적으로 어떤 안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공권력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괴리를 빚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 속에서 근데 아주 엄청나게 어떤 도시의 한 지역이 밀집되면서 발생한 이제 참사인데 뭐 이태원처럼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런 류의 어떤 이 행태의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이런 참사가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확히 뭐다라고 말을 못 드리지만 이런 어떤 가치 변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일종의 뭐랄까 문화지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걸 직면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로나 발생했을 때 온몸으로 이거에 대응을 했던 분들이 필수 노동자들이었어요. 사실 필수 노동자들 그 이전까지 뭐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다 생각했지만 뭐 방역에 역할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비대면의 길을 가는 와중에도 본인들은 대면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그분들은 사실 적절한 어떤 보상과 이런 것들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희생을 사실은 요구를 했었는데 그럼 언제까지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갈 거냐 그러면 예컨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이런 분들도 필수 노동의 영역에 속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영역에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보이는 위험, 보이지 않는 위험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적절히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양질의 인력, 양질의 일자리, 적정한 규모의 인력 배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슈가 저는 대두돼 왔다. 그리고 지금 이 이태원 탐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새롭게 국가가 지향해야 될 어떤 공공성, 그게 국가는 뭐 중앙정부도 될 수 있지만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도 뭐 이 참사 앞에서 다들 뭐 서울시든 용산구든 뭐 다들 일정하게 책임의식을 강하게 느끼시잖아요. 그럼 책임의식을 잘 느끼면 그거에 대한 해법은 뭐냐, 대응책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공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일자리를 어떻게 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배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지 그 위에서 그 민간들도 보다 더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도 있고 새로운 그 답을 찾아 나가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시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영역인데 이런 기본이 되는 영역들이 지금 이렇게 제약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문법과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을 요구받는 시대다. 이것도 저는 복합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중요한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약간 두서가 없지만 네 가지 정도의 이런 저는 큰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전과 많이 다르게 우리가 예전에는 저는 크게 우리 사회가 지금 산업화를 이룬 이유를 세 단계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른바 개발 국가 시대, 경제성장이 시장 목표였고 산업화 도시화를 격렬하게 추구해 왔던 시기죠. 국가 주도로 재벌을 양성해서 그게 6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이어져 왔다면 80년대 이후 사실은 한 2010년대까지는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경제 변화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규제 완화를 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도 그렇게 갔었고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개방 경제로 만들어 나가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국민 경제를 꾸려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단계가 2010년대 중후반 이후로는 특히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는 오히려 98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문제를 더 세게 겪으면서 그때 이제 많은 변화를 도모를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어떤 세계 체제 안에 편입돼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했지만 서유럽은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규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글로벌한 금융 시스템 그다음에 경제 시스템이 갔다가는 이게 큰 도덕적 해이를 보이면서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손실을 부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추구했던 불평등한 질서가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OECD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국제기구들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대 이후로 여러 가지 스탠스와 톤이 다 달라집니다. 한국은 저는 사실은 본격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일정하게 그런 변화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문법 하에서 새로운 답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한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전환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 국민적으로든 아니면은 개별 지역에서 아니면 개별 기업 단위들마다 이런 식의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공동의 미래를 잘 설계해 가고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요소들을 잘 배치를 하고 잘 바꿔가면서 새롭게 힘 있는 어떤 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이냐 질문을 던져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사실은 뭐 이전 정부는 이전 정부대로, 이 정부는 이 정부대로 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아쉽고 뭔가 이렇게 그냥 정부나 이렇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큰 힘들만 바라봐서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정답이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다. 사실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이어서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저는 이런 전환기 어쨌든 제가 이제 서두에 양질 일자리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양질의 일자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혁신과 인적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뒤따라야지만이 반드시 양질의 일자리가 저는 유지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준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은 이제 양질일자리 하면요, 무슨 시내 직장 어쩌고저쩌고, 뭐 대기업하고 공기업 뭐 이런 걸로 그냥 쉽게 너무 얘기를 해버리고 말죠. 근데 젊은 세대들은 요새 또 완전 다른 가치관으로 사실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양질일자리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업 문화가 중요하고 내가 자아실현이 중요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아서 내가 워라밸을 실현을 시킬 수 있느냐,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되죠. 그러면은 양질의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다들 여기서 그냥 부속품으로 있고 그냥 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어가지고 계속 돈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자기 개발과 그런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되게
잘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길 바라고 그게 맞춰지지 않고 비전이 없으면은 과감하게 다른 직장으로 갈 준비도 돼 있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젊은 세대들의 문화가 저는 좀 굉장히 사실 좀 좋다. 나이 드는 사람보다 훨씬 덜 구리다. 저는.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저는 오히려 좀 자랑스럽고 미래 세대에 좀 든든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면도 있죠. 어떤 공동체성의 결여 같은 것들도 있고 서로 협력하려고 하기보다는 또 좀 경쟁하려는 것도 또 굉장히 강하고 아니면 이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 저는 이제 뭐 꼭 정규직이 능사냐라고 얘기하면 뭐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정규직이 아니면서도 정규직적인 그러니까 정규직이 누리는 일정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 저는 그걸 이제 사회적 시민권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시민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여러 가지 기회에서 제약을 누리고 있는 면을 저는 이제 관찰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 중에 당장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는데 제가 이제 재직하고 있는 회사만 봐도요. 젊은 세대들이 연구보조원 이런 뭐 RA, 리서치 어시스턴트 이런 이제 그 직함을 가지고서 굉장히 불안정한 이제 그런 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정규직화로 고용 안정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거는 긍정성이 있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우려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그렇게 일자리가 내가 해고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안정성의 보장을 받다 보니 그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 이런 측면이 저는 뭐 지금 이번에 뭐 나경원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도 맡으시고 새롭게 뭐 그런 걸 이제 하시는데 적정한 소득과 고용 안정의 보장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지속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디지털 시대에 뭐 아무리 노동력의 어떤 그 저기 뭐 불필요성이 늘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나감에 있어서 그 부분에 적정 소득과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어떤 보장 그리고 그게 기본이 돼야지만이 저는 그 이후에 경쟁력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지속 가능한 어떤 혁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쓰고 버리는 일자리들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를 지속한다면 글쎄요. 저희가 아까 말한 어떤 편중된 전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제가 정규 고용 관계의 어떤 의미를 여기서 좀 많이 이제 강조를 사실 좀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정규 고용 관계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직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노사 관계도 불신이 심하고 이런 속에서 사실은 해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자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또 되기도 하고 그러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라든지 뭐 허드렛 이런 것들은 또 외주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은 분명 저는 또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나 숙련을 좀 경시하는 그런 흐름도 사실 같이 만들어져. 특히 생산직 같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저는 숙련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숙련이라는 거는 저는 노사 모두가 윈윈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숙련이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숙련이야말로 인적 경쟁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기술 조건과 새로운 규범을 맞춘 인적 경쟁력을 새롭게 갖춘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숙련을 부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대두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새롭게 우리 사회 일자리, 우리 사회 노사 관계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전환의 양태, 지금의 조건은 사실은 숙련을 경시해왔던 풍조가 유지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측은 인간 노동으로부터 뭔가를 협조적인 변화를 끌어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키워내기보다 자꾸 그냥 자동화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답을 찾고 싶어 하죠. 예. 저는 이제 그런 관계, 그런 이제 그 상태는 모두를 루저로 만드는 거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경쟁하는 선진국은 결국에 인간 노동의 어떤 정교한 개입을 통해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면서 그 상품 시장에 가장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최상위 경쟁력을 이렇게 보이고 그러거든요. 물론 업종마다 이런 것들은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인적 경쟁력 연구를 몇 년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 예컨대 무슨 뭐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정밀화학도 그렇고 뭐 네덜란드 같은 회사들도 그렇고 뭐 식품 산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어떤 그 정교한 숙련과 첨단의 기술이라는 것이 같이 결합됐을 때 따라오지 못할 어떤 정말 넘사벽의 어떤 경쟁력을 갖는 제품들, 시장의 지배력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해봐야 한 B 그룹의 최상위 정도로 머물게 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그 산업의 영역들의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사실 이제 들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둘의 최첨단의 그 기술력과 인간 노동의 적절한 숙련, 거기에 인적 경쟁력을 중시하면서 키워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결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예. 저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그 부분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전환은 이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와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 통합의 어떤 원리들을 갖춰내가는 것 이런 필요들은 우리로 하여금 전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게 되려면 그 부분에서 저는 답을 내는 쪽으로 우리를 움직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득권을 그냥 지켜내기만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허심탄회한 답을 잘 찾지 못하다 보니 파괴적이고 편법적인 어떤 길을 찾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그렇게 밝게 저는 만들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이제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예, 그 어떤 현실의 문제를 좀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죠. 예. 뭐, 요 부분은 제가 앞서 이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업체 얘기들 제가 좀 드렸고,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우리가 문제 도전을 같이 협심해서 가기보다는 자꾸 우회로적인 길을 택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이제 연구를 좀 해보니까 너무나 거기에 좀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새로운 미래차 부품업체들이 도급 인력들을 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내하청과 관련된 그 논쟁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한 거의 20여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기업은 나름의 객관적인 유연성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현실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숙련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워내고 그거를 아주 공정하게 분배해내고 뭔가 노동의 참여적인 질서를 통해 가지고 답을 찾아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하청 관계 속에서 하청기업들이 이렇게 뭔가 그 질서 안에서 눌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혁신의 어떤 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는 이런 구조 속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제 새로운 어떤 납품 기회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품목 이런 것들이 사실 당장 고부가가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
미래차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간다고 해도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 정규직을 이렇게 바로 거기에 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시장 상황에 처한 자연스러운 어떤 그 불안정성에 대한 어떤 합리적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꼭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계약, 그리고 특히 뭐 노동이든 정부든 조금 더 기업들에게 안정성을 줄 수 있는 방식의 뭔가를 형성시켜내면 지금보다 좀 나은 일자리의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갖춰내가면서 전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방금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래도 조금 더 잘 배합시켜 나가면서 원리적으로 삼아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현재의 어떤 시장 여건 속에서는 저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좀 사회적 대화를 우리가 필요로 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바뀌어지는 일자리,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기존의 특히 노동조합들은요, 자기의 현재 일자리에 존재하는 조합원들만 주로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리고 제도가 보장해주는 어떤 정규직의 어떤 안정성, 이런 것 속에서 막 그런 게 있죠. 근데 현실은 점점 그런 기반을 좀 갉아먹고 있다. 그래서 그냥 안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특히 그래서 이제 변화가 필요 불가결하고, 동시에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기존의 일자리가 변해가는 것과 다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종합해내는 어떤 새로운 미래 일자리의 어떤 상, 그리고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어떤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가 그런 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그러면 발현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고민들은 개별 기업의 기존의 우리 그 노조 집행부, 기존의 노조 관행 문화, 이런 것 속에서는 사실은 잘 고민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컬렉티브하게 문제를 바라보면서 다들 이렇게 공동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공동의 도전의 직면에 있다, 그러니까 같이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우리 디지털 플랫폼 노동 중에 중요한 여러 가지 영역 중에 이제 뭐 택배 기사 이런 영역도 있죠. 예. 근데 저는 뭐 최근에 파업도 있고 여기에 이제 노사 관계가 형성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도 심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택배 일자리가 그렇게 뭐 아주 좋은 일자리는 아닐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영역에서 기존에 일어났던 이제 갈등은 뭐 분류 작업 같은 것들을 뭐 누가 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제 노사 갈등을 했고, 특히 이제 원청, 예컨대 CJ 더한 통운 뭐 이런 데들이 그냥 이제 대리점들 뒤에서 사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당신들이 대리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여러 가지 결정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노사관계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방식의 새로운 관계 설정의 지금 필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건 객관적이고 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비즈니스 자체가 지속하기 위해, 저는 이런 비즈니스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서비스의 퀄리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택배를 하는데 그냥 휙 던져놓고 가는 거랑,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챙겨주고, 그다음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 뭔가 택배가 관련 잘 안 됐다 했을 때 내 문제처럼 답을 찾아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갖춰진 데를 쓰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 비즈니스의 경쟁력과 일자리의 어떤 일자리의 어떤 구성 요소가 어떻게 잘 결합되느냐. 그래서 서비스 영역은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 그래서 거기에 노동자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은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사 관계가 잘 갖춰져야 되고, 적절한 분배 구조,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참여하면서 피드백 만들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기제들이 사실 갖춰져야지 이 비즈니스도 경쟁력을 더 갖게 되고 이 일자리도 더 좋아지는 거고, 또
그러면서 더 양질의 서비스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비용을 뭐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잘 갖춰내가야 되면 오히려 저는 그 시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뭐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도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들은 지금 이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일자리를 또 여기서 어떻게 양질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의뢰 그런 것으로 저는 사실 너무나 그 걱정되는 게 여전히 외국에서도 이제 뭐 배달 라이더들 이제 오토바이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분들 그 교통 상황 보면은 그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합 전환의 시대가 완전 복합 위험 사회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이 뭔가 공공적 가치가 잘 조화를 이루는 도시 공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립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그냥 두면은 이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무슨 사고가 나겠죠.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다들 그냥 이렇게 그냥 갑니다. 근데 저는 이 복합 위험 사회에 오히려 그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소비자, 주민, 그다음에 여기 배달업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새로 같이 좀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바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이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돼서도 사실 제가 작년에 발전소 그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말하자면 자기들이 전원의 루저라고 다들 여기고 계세요. 예. 한때 석탄 화력 발전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우리가 같은 돈을 들여서도 굉장히 깨끗한 양질의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막 칭찬을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완전 그 기후 위기 시대 천덕꾸러기로 자신들을 취급하면서 당장 없어져야 될 걸로 간주한다. 근데 문제는 오케이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향후 새롭게 대체돼야 될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럼 그동안에 일해왔던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럼 우리를 미래를 그럼 열어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전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을 취하면서 바로 석탄화력 발전 일부 이제 폐쇄에 들어가는 것들을 스텝을 밟아 나갔는데 거기서 기존에 이 발전소에서 일하던 숙련 노동자들 뭐 무슨 기사 뭐 이렇게 불리고 하고 무슨 자격증도 다 따고 하셨던 분들을 뭐 이렇게 일자리를 다른 데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너무나 기존의 처우와 기존의 그 수준에 훨씬 너무나 떨어지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들이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약간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그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그런 얘기가 많죠. 그래서 저스트 트랜지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다, 공정하다, 저스티스의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빨리 좀 전환하자. 저스트라는 게 이제 약간 이미디어틀리 이런 영어로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도 좀 있고 한데 공정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많이 부각돼 있죠. 그랬을 때 기존에 그러면은 이렇게 일하시던 분들이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대우를 받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기회가 제공돼야지 정의로운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다 다르죠. 아까 양질의 일자리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다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여기시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전환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일자리가 어떻게 양질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예. 뭐 필수 노동자 마찬가지입니다. 예. 앞으로 보다 보편화되는 어떤 공적 서비스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이 특히 저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많이 커진다고 봐요. 돌봄 영역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무엇이 그분들로 하여금 보다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이 새로운 시대의 어떤 인정받는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가 돼서 전 청년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데도 가서 그 여러 가지 노동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향유하면서 그리고 그랬을 때 사실 이 서비스도 굉장히 안심하게 양질의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소비자들한테도 그게 도움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좀 재구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객관적인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지금 중요한 흐름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후에는 좀 사회적 대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그 뭐 흔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는 뭐냐? 그럼 노사정위원회 뭐 지금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밖에 사회적 대화 하면은 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이런 데도 있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다들 이제 기구 중심으로 어떤 제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넓게 보면 우리가 기업에서 행하는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노사 교섭, 단체 교섭 이런 것도 사회적 대화의 일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는 국제노동기구 ILO도 콜렉티브 바게닝 이 노사 그 단체 교섭과 소셜 다이얼로그 사회적 대화를 그렇게 막 엄밀하게 구별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대화들은 이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또 공통의 어떤 미래를 향해서 엮여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레벨에서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내면서 답을 찾아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대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을 예방하는 사회적 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측면의 변화들은 갈등을 그냥 뒀을 때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제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는 갈등이 난 이후에 그걸 어떻게 풀 것인지가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으로 굳이 가지 말아야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예방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면 점진적인 전환을 공동으로 서로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갈등의 요소들이 제어가 된다는 것이죠. 일자리를 그냥 없애버리고 새롭게 어디 만들고 근데 만드는데 그거를 다 무슨 외주화된 일자리로 가고 이 과정에서 아무도 대화가 없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미래차 전환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기존의 인력들 중에 뭔가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도 이제 갈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숙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서 습득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기존에 일자리에서 누렸던 노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뭐 단체 교섭을 하든 뭐 어떤 노사협의를 하든 이런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들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고 뭔가 좀 이런 식의 요소들이 이렇게 전환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불가피하게 비즈니스를 정리하거나 일자리를 아예 없앨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아까 석탄화력 발전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러면은 새로운 전직이라든지 새로운 직업 훈련을 통해 가지고 답을 찾아내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뭐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1터하고 3터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살아왔던 영역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계성과 그게 결국 나의 삶의 만족도를 키워주는 것이고 그게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반들도 함부로 훼손하지 않게 만들면 그러려면은 지역 내에서 일정하게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러면 기업주들 그리고 그 개별 기업의 사측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이고 새로운 그러면은 비즈니스를 거기서 제공할 사측은 또 어느 정도의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좀 정의가 돼야 된다 사회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대화를 저는 활성화시키고 필요로 하게 만든다. 특히 갈등 예방적인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방임적으로 그냥 가서는 저는 오히려 소수만 만족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갈등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 사회적 대화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별 어떤 아주 파티큘러 영어로 파티큘러하고 프래그먼티드다 파편화된 각자 도생식의 방식이 아니라 이게 워낙 어떤 그 큰 틀에서 우리 사회 경제 어떤 집안의 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좀 더 포괄성을 갖추면서도 정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제가 석탄화력 발전 그 일자리 얘기하면서 그분들의 불만 얘기했죠. 정교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포괄적인 원칙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지 기업 내 노든 사든 주체들이 우리가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서비스는 뭐고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공적인 자원은 뭔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문제를 개별 기업 안에서만 다 풀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식의 큰 변화들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포괄성, 한편으로는 정교성 이런 것들이 같이 지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노사관계는 기업 내 노사관계 위주로만 많이 발전이 돼 왔고요. 그거 말고는 중앙 수준에서의 무슨 그런 노사정 대화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은 정교성이 있을 수 있지만 포괄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중앙에서 그렇게 하는 건 포괄성은 있을 수 있지만 정교함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딘가에서 대화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저는 이제 지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업종도 굉장히 중요한 단위예요. 그 대업종, 소업종 수준에서 이것도 같이 저는 활성화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각 지역들이 특히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이런 걸 하면서 뭐 어디 지역형 일자리 이런 거 모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들을 활성화됐어요. 특히 군산형 일자리 이런 데 그랬고요. 평택은 모르겠네요. 평택형 일자리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평택형 일자리도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예, 저는 전환기에 결국은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 어떤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뭘 평택형 일자리 뭐 해서 산업부로부터 무슨 지원을 받고 이런 거를 아니더라도 평택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의 변화를 놓고서 평택형 일자리에 대한 어떤 기본 원칙이라든지 전환의 원리 이런 것들이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그거를 만들어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돼서 좀 초기부터 깊이 관여를 했고 지금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었던 그 당시에 기아차 노조위원장이고 사회통합 추진단장을 맡았던 분이 지금은 광산구청 구청장이 되셔서 어떻게 보면 광주형 일자리 2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같이 고민을 좀 나누고 있는데 초창기에 무엇을 했냐면 사회적 대화를 했어요.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일자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가야 되냐.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아차 정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새롭게 자동차 산업을 좀 더 육성을 해 나가면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 거냐. 이거를 놓고서 서로 사회적 대화를 벌였거든요. 저는 평택형 복합대전환 시대의 어떤 평택형 일자리 모델. 그래서 기존의 1차 노동시장도에서의 어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2차 노동시장의 어떤 이슈까지 포괄해서 그게 이제 저는 서비스의 양질화와 그 다음에 일자리의 양질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같이 좀 결부됐을 때 시민적인 어떤 삶의 안정성도 보여야 되고 그것이 또 어떤 1차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보다 활력 있는 변화에서도 기반이 될 수 있고 특히 뭐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아이돌봄. 그래서 출산율도 제고시키고 평택이
아이 키우기도 좋은 도시가 되는 그런 공적 서비스도 제공되고 사회적 신뢰도 높아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사회적 신뢰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개인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전가되지 않고 뭔가 공동체적인 뭔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가 된다면 이게 결국은 이런 것들 위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인적 경쟁력을 얘기할 수 있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질서를 만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시라. 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그 사실 뭐 그게 제가 오늘 이제 발제를 하면서 드리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역 사회적 대화가 사실 인프라가 그렇게 경험이나 문화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녹록지가 않죠. 그 광주에서 그렇게 하셨던 경우는 어쨌든 그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녔고 또 자기 스스로 노사관계를 이끌어가면서 기아차 내에서 그런 측면들에 대한 어떤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사실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제가 유학하던 중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제가 통역도 해드리고 독일 노사관계 여러 가지 모습도 이제 보여드리면서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눈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답을 그렇게 찾아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복합 대전화를 염두에 둔 그런 건 아니었죠. 양극화에 대한 어떤 극복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지역의 여러 기업들의 새롭게 그런 부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요소들이 크고 그냥 가만히 뒀다가는 안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일터의 질서, 삶의 삼터의 질서가 만들어져 버릴 가능성도 크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위기를 지금 동반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그리고 광주역 일자리조차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뭘 어떻게 만들고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를 체결해서 가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갈등 요소를 계속 품고 가고 서로 소통이 그렇게 원활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 채널과 그걸 통해서 서로 역지사지하기도 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공동의 필요를 같이 채워나가고 그게 모두가 위너가 될 수 있는 어떤 뭐 100%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모두 다 부분적으로는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획을 잘 해야 되고 그거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평택의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떻게 그동안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존의 제도적인 틀 그리고 거기에서 역량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게 뭐 잘 아니다고 하더라도 전 대안적인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거는 공식적인 대로 활용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시면서 진정성 있게 이렇게 끌고 나갈 역량이 되고 의지가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여기에 인풋을 더 많이 하시면서 에너지를 쏟고 답을 찾아 나가시면 약간 이너서클처럼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이런 사회적 대화와 전환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적 대화의 어떤 취약한 인프라도 결국은 당장은 어쨌든 간에 그런 행위자들의 이런 의기투합과 노력을 통해서 일단은 좀 극복을 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고 따지고 보면은 또 나름의 자구책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도 다른 지역의 경험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참고를 할 만한 것들도 꽤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평택 지역에 맞는 평택의 산업 여건, 경제 여건, 소득 수준의 여건, 그 다음에 정주 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와 퀀티티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국은 여기 이 지역이 지속 가능하면서도 인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방식의 다양한 업종들에서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저는 답을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이제 5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릴 점을 강조드리면서 제 발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두서없는 면도 있고 했는데요. 제가 뭐 발표문 자체를 아주 좀 멋있게는 못 만들었지만 나름의 문제의식과 경험, 특히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거, 그다음에 또 간접적으로 지역에 이렇게 저렇게 정책에 좀 관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린 건데요. 복합대전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것들은 너무나 명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강자나 중앙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도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에서의 능동성이 필요하고요.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같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협력적인 어떤 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나 저는 지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제도가 지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의 자원이 아주 풍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미천을 가지고 저는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역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적어도 모두를 일정하게는 위너로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계층, 특정 세대, 뭐 특정 집단 이 사람들만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작용하면서 결국은 평택이 원하는 어떤 경쟁력을 미래의 경쟁력을 새롭게 갖춰 나가야겠죠. 저는 그 사회적 대화가 참 어려워요. 근데 기획을 잘하면은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강주형 일자리가 여전히 과제도 많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되겠어 저거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신뢰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를 이끌어내고 공장을 새로 줬거든요. 그리고 캐스퍼가 지금 일단 한 1년 정도는 나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앞으로의 계속된 과제가 있지만 그런 류의 소타협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우리 사회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평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경쟁력과 새로운 일자리의 상은 무엇이냐? 예. 같이 머리를 맞대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택이야말로 뭐 지금 굉장히 핫한 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죠? 다른 어떤 그 지역 소멸이 있고 막 침울한 지역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저는 핫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잘 물꼬를 트고 서로 지혜롭게 이렇게 공동의 미래를 향해서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주체들께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답을 찾아 나가실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리더십이 또 당연히 중요하고 일관된 어떤 방향성과 실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어도 그래도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있거나 권력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약간 그 선도적인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참여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투명하고도 이렇게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고 분배가 되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도 나오고 그것에서 민과 관이 서로 힘을 합치고 뭐 이런 이제 모양새들이 기획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또 제공하는 다양한 소스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또 주체들이 그런 이제 뭐 정부에 뭘 따기 위한 어떤 급조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택만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나름의 심장을 형성을 시켜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양한 어떤 기제를 통해서 이렇게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가시면 저는 뭐 복합 대전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평택을 봐라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뭐 혹시라도 이후에 또 다른 기회에서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사실 직접 제가 참여를 해서 오늘 가서 뵙고 얘기를 좀 나눴어야지 좀 더 생생하고 저도 이제 아 평택이 이렇구나라고 이제 느낄 텐데, 오늘 좀 줌으로 하는 바람에 약간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과제는 뭐 단발마적인 것도 아니고 한번 강의를 듣고 뭐 얘기하고 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또 주체들께서 예 앞으로 서로 지혜롭게 잘 만들어 나가시기를 빌고, 그런 기획에 오늘 제 말씀이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일단은 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 뭐 평택시의 그 노사민정협의회는 실제적으로 한 2005년도부터 이렇게 우리 그 위탁으로 한국 그 노총에서 관리를 하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20년도 1월에 사무국이 이제 설립되면서 한 2년 정도 이제 첫 그 발걸음을 막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인프라 구축하고 내후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사무국으로서 이제 그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관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박명준 위원님께서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을 조금 요약을 좀 해보면은 우리 그 복합 대재난 시대, 즉 그러니까 탄소 중립, 또 디지털화, 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랬던 우리 복합 대재난 시대에 따른 그 인적 경쟁력에 대한 강화 부분과 또 어떻게 하면 사회적 대화를 좀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복합 대재난 시대에서 가장 염두에 둘 그런 한 부분은 어떤 일자리, 그리고 또 디지털이 이리 전환되면서에 따른 그런 일자리라든지, 또는 탄소 중립이란 그런 부분과의 어떤 일자리, 또 신자유주의 이후에 우리가 사회 통합의 어떤 위기와 일자리, 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사회 통합의 어떤 도전과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 재난기 어떤 양질의 일자리의 그 어떤 원칙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어떤 핵심과 또 인적 경영의 강화의 동시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추구와, 또 이런 것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어떤 필요성과, 그럼 이러한 지역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가능성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되냐, 또는 또 사회적 대화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사회적 대화의 현재의 어떤 위치, 또 그런 새로운 자국시들을 어떻게 그 한계들을 극복할 것인가, 또 향후에 지역 사회적 대화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발전 방향과 또 복합 대재난 지역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요약하게 약 1시간 좀 넘게 좋은 발표를 해줬습니다. 우리 발제 1번에 대하여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박명준 선임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제 1번에 대하여 발표가 끝났습니다. 약 10분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발제 2번 ESG 경영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